자,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수익 파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솔루션 책 2장의 맨 앞에 주제별 이론 요약 보시면요. 52페이지부터 제가 이 프린트물을 원래 이번 주치를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딱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수업 없는 날부터 이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딱 어제까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수족구라는 병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애기들한테 유행하는 병인데 손이랑 발에 이제 열나고 그 수두처럼 막 수포가 올라오는 병인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딱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나와가지고 전세 빠지고 또 일하러 오고 애기는 또 열심히 놀러 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겁한 변명이지만 이거를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루하루 분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그 기초 솔루션 책 52페이지 4번에 거래 가격 변동에 보시면은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거래 가격 변동에서 계약 개시 후에 개별 판매 가격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계약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기 때문에 계약 개시한 다음에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거래 가격 재배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계약 개시 후에 거래 가격 변동은 반영해야 되죠. 실제로 받는 돈이 변동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 개시 시점 같은 기준으로 모든 수혜물에 배분하면 되지만 동그라미 니은에 거래가격 변동이 일부의 수혜물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 특정 제품에 결함이 있다거나 특정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거래가격을 깎아준 것이다. 그러면은 해당 수혜물에만 배분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그렇게 배분해서 만약에 이제 배분된 후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배분된 금액, 즉 변경된 후의 금액으로 수익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처리 방법에 보시면은 이미 이행된 수혜물에 배분되는 금액, 즉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 변동 금액이 배분됐어요. 그러면은 변동되는 기간의 수익에 가감한다. 즉 전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급 수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변동의 내용을 반영해서 5번의 계약 변경. 자, 계약 변경 봤었는데요. 자, 계약 변경은 회사가 원래 그 체결했던 계약, 수혜무와 거래 가격들을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러한 계약 변경이 별도의 계약인 경우와 별도의 계약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별도의 계약인 경우의 여부의 판단은 첫 번째, 수혜무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죠? 수혜무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원래 고객한테 주기로 했던 제한 용역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래 가격이 그 늘어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만큼 늘어난다. 즉 따로 팔았을 때 받을 금액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추가된 재화 용역을 따로 돈 받고 판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도의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경우에 별도의 계약이 아니면은 재화 용역을 더 제공했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받는 돈이 개별 판매 가격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 등을 받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는 경우. 재화 용역이 구별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이행했던 수혜물은 종료가 되고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처리한다. 근데 그 새로운 계약에는 기존의 계약 중에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제공이 될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추가된 부분이 생겼다. 이쯤에 계약 변경했다. 기존의 계약이 종료되고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만약에 기존의 그 수혜무와 나머지 수혜무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존의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서 그래서 기존의 계약에 추가된 부분을 더해서 전체가 하나의 계약인 것으로 봐서 기존에 여기까지 수익 인식했다면 누적적으로 인식해야 될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 금액을 추가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했었죠. 그래서 누적 수익 기준, 누적 효과 일괄 조정 기준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 변경 여러 가지 문제 보셨죠? 일반적인 수혜무가 하나인 계약 변경의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됐었습니다. 근데 수혜무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려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인식 5단계 그 표, 수혜무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례해서 배분하고 그리고 그 수혜무 이행 시점마다 수익 인식하는 그러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시험 문제에서 풀어보셨었고요. 그다음 요 계약 변경 다 한 다음에 이제 종류별 수익 인식 쭉 보셨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죠. 보증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증. 재미약정 판매,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고객 충성제도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 친구들 앞에 50페이지 3번에 종류별 수익인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은 확신력의 보증과 용역력의 보증이 있었고 확신력의 보증은 제품 판매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판매의 부수적인 수혜물은 아니고 제품 판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혜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의 수익인식은 적용하지 않고 충당부채 인식한다 말씀드렸었고요. 반면에 용역력의 보증은 제품 판매와 별개로 별도의 수혜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가격 배분하고 그리고 수혜물 이행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그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신력의 보증은 별도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당부채 파트에서 더 자세한 회계 처리를 배우실 것이고 용역력의 보증은 거래가격 배분해서 수익 인식 기준 적용하면 됐었다.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셨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이 어떤 유형의 보증인지는 실무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요 선택권,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고객한테 있다 한다면 그 보증은 용역의 보증이다. 별도로 돈 받고 판매하는 보증이다. 이런 것도 설명드렸었죠. 자고요. 그다음에 나온 것은 미인도 청구 약정 판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도 청구 약정 판매는 고객의 사정으로 제품을 보내지 못한 판매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그럼 제품 못 보냈다고 해서 수익 인식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제품 보내지 못한 것은 고객의 사정일 뿐이지 기업은 다 수익을 인식한 것이라 봅니다. 수익 인식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이 보관 요격, 제품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별도로 제공한다고 봐서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된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죠. 미인도 청구 약정 판매였고요. 상품권 거래. 자, 상품권이라는 것은 기업의 고객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미리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상품권이 제시가 되면은 그 상품권에 해당하는 재화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기업의 수익문은 이 돈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수익문은 이 상품권이 아니라 이 재화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재화 이전 시점까지 이연을 해야 되죠. 수익문 이행 시점에 수익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계약 부채를 인식한 다음에 나중에 상품권이 회수되는 비율에 따라서 안 써놨군요. 상품권이 회수되는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아마 그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거스름돈은 거슬러줬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그죠? 자, 상품권 거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봤었죠.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맞춤화 설치를 제공하지 않는 거, 고객 맞춤화 설치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고객 맞춤화 설치를 제공하지 않는 별도의 설치용을 제공하면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설치 용역, 지원 용역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인 별도의 수익문인데 만약에 고객 맞춤화 설치를 해준다? 그럼 이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와 고객 맞춤화 설치를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 수익으로 봐서 하나의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도 합쳐서 거래액도 합쳐서 배분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다음 중간상에 대한 판매 등장하죠. 그래서 기업이 제품 판매했는데 근데 그 중간상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고객한테 다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중개기업이다. 자, 근데 그런 중간상이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즉, 제품을 자기가 직접 위험 부담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간상이 제품을 통제한다. 그러면은 각각 기업과 중간상이 얼마의 수익을 인식하느냐? 일단 이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상이 판매하면서 받은 돈을 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언제 수익 인식하냐면 중간상이 넘길 때, 그죠? 여기서 넘길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중간상 입장에서도 언제 수익 인식하느냐? 최종 고객에게 제한을 넘길 때 그때 내서 수익을 인식하시면 돼요. 반면에 중간상의 제품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를 위탁 판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을 위탁자라고 하고 이 중간상을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중간상이 중간에서 제품을 제품 판매를 주선해 주기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먹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 인식 금액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액, 이 금액이 수익 인식 금액이 되고 최종 고객에게 제화를 판매하는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 됩니다. 반면에 중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주고받는 금액을 수수료만, 주고받는 금액의 차이를 수수료만 가져가기 때문에 보수 수수료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되 다만 수익 인식 시점은 최종 고객에게 제품 판매하는 것, 이건 동일하죠. 최종 고객에게 제품 판매해야지 중간상이 해야 될 수익물, 즉 제품 판매를 주선하는 수익물이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인식하는 수량, 시점 동일합니다. 그렇고요. 자,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의 내용입니다.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에서 저희가 해야 될 회계 처리는 일단 기업이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고객에게 환불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뭐라고 그랬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갑자기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말이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이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판매하고 나서 100개 판매하고 나서 그 중에서 한 5개 반품될 것이냐, 10개 반품될 것이냐 그런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만약에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몇 개 팔리고 몇 개 환불될지 알기 때문에 수익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 먼저 매출원가 인식하고 그리고 환불된 수량에 대해서 돈 뱉어내야 되니까 환불해줄 금액을 환불 부채로 그리고 그 재고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품 회수권 자산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형태는 이렇게 되면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만큼은 팔지 않은 금액, 판매하지 않은 재고 원가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환불 부채는 반품 예상액, 반품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반품 회수권에는 반품 예상 재고의 원가 넣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손상 예상액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품 비용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반환 제품 회수권, 반품 회수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다. 다만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재고 자산 파트에서 나올 내용인데 이 반품 회수권은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이 녀석을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타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이 자산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여태까지는 이 녀석 재고산이 아니다.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저희 선생님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수설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 네분 계시죠. 네. 사김. 네. 그분들 그 책에 다 이게 기타 자산 들어갔는데 올해 2024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 아니구나 회계사 2차 시험, 회계사 2차 시험에 요 녀석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단서에 따라서 요 녀석을 재고 자산으로 분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 책에 나온 것처럼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셔도 되고 그건 문제 단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보셨고 만약에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다, 몇 개가 환불될지 모른다, 그럼 여기다가 환불 부채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반환점 회수권 넣어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받은 돈 전부 환불 부채로, 그리고 준 재고의 원가 전부 매출원가로, 반환점 회수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재미역정 판매 보시면이, 자 재미역정 판매는 기업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 때부터 야 이거 다시 되사줄게라고 약속하고 파는 경우를 말하죠. 그럼 이 거래 실질이 판매하고 제가 판매하고 매출액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주는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가 연속적인 거래, 하나의 거래라고 봐서 거래 실질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바로 재미역정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인식하고 다시 재고산 사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뭐 리스가 될 수도 있고 금융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일단 먼저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가 재미역정 판매가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이 다시 사주기로 아예 약속한 경우, 기업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재매입약정 판매로 분류가 됩니다. 판매하면서 이 셋 중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면은 재매입약정 판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재매입약정 판매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자, 그 녀석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도계약을 맺었거나, 즉 다시 되사주는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 기업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매입이 발생한다고 봐서 바로 판매 가격과 재매입 가격, 즉 받은 돈과 줄 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더 크다, 내가 더 받은 돈이 더 크다, 플러스다, 그러면은 돈 받고 자산 빌려준 것이라고 보고요. 아니다, 내가 줄 돈이 더 크다, 내가 줄 돈이 더 커서 손해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과 주는 돈을 비교해서 돈을 더 받았으면 리스료 수익, 돈을 더 주면은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 고객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한지 말지 여부에 따라서 재매입이 일어날지 말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매입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재매입 가격과 예상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재매입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 즉 예상 시장 가격과 재매입 가격 비교해봤을 때 재매입 가격이 더 작아요. 더 작으면 고객은 이거 선택 안 하겠죠. 시장에 딱 팔 겁니다. 그래서 재매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판매된 것이라 보지만 만약에 재매입 가격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고객은 기업한테 다시 풋옵션을 행사해서 재매입을 시킬 겁니다. 그럼 재매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리스인지 금격적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총 5가지 상황, 결과를 정리해보면 3가지 경우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험 나눈 것은 금융약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 경우만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기준서에서 회계처리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나온다. 자, 그렇고요. 네, 재매입약정 판매 정리해 보셨고, 그다음 구매 선택권. 자, 구매 선택권 보시면은 고객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과 그리고 고객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전에 일단 구매 선택권이라는 것은 뭐 쿠폰, 아니면은 할인권, 아니면은 뭐 고객 포인트, 아까 보시던 상품권 이런 것들. 그래서 마치 돈처럼 무언가 쓸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구매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돈처럼 쓸 수 있어서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랑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래서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은 기업이 그 선택권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수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선택권 때문에 고객한테 뭔가 줘야 될 수의무가 존재해요. 따라서 기업은 이 받은 돈 중에서 일부는 이 재화, 지금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받은 돈이지만 일부는 나중에 줄 재화에 대해서 선택권에 대해서 줘야 될 그 재화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었죠. 반면에 선택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뭔가 이 선택권을 써서 추가적인 재화를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선택권은 휴지조각일 뿐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선택권에 대해서 거래를 배분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재화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헬스장, 뭐 무료 PT, 10회 이용권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고객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의 경우만 이러한 거래 가격 배분의 이슈가 등장하고, 그럼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행사하면은 받을 수 있는 할인. 이 할인된 금액만큼 개별 판매 가격을 보죠. 저 선택권 때문에 할인해줘야 되는 금액을 그 선택권의 개별 판매 가격을 봐서 거래가격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할인 금액을 유추할 때 두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깔아준 할인 이거는 선택권 때문에 할인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외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발행했던 선택권이 다 회수가 되지 않는다. 고객이 안 쓸 것 같다. 그럼 쓰지 않을 선택권은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사될 가능성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해서 선택권에 대해 배분된 금액은 초제어를 제공할 때 수익물 이행할 때 수익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객충성제도, 포인트 제도였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기업이 제 고객한테 제어를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부여했다. 제어 판매하면서 CJ 원포인트 같은 포인트를 부여했다. 그러면 지금 받은 돈인 이 제어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포인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게 거래가를 배분해서 그래서 제어에 대한 수익은 바로 인식하고 포인트에 대한 수익은 나중에 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이행할 때 그때 수익 인식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배분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이행할 때 그래서 포인트의 회수 비율을 써서 수익물 이행 비율을 썼었는데 근데 회수 비율 계산할 때 주의하실 점은 분모에 전체 부여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수 예상 포인트, 회수 예상되는 포인트만 분모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선택권의 회수될 가능성, 행사될 가능성 고려해서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률도 그 회수될 가능성, 포인트의 행사 가능성 고려해서 수익물 이행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충성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요 고객충성제도에 덧붙여서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 이런 것도 보셨었죠.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는 포인트를 준 기업이 그에 대해서 포인트를 회수하고 포인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 가서 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포인트를 받아와서 그 포인트를 제품 판매에 같이 끼업하는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뭐 통신사, 아웃백 이런 것들, 대한항공, 현대카드 이런 친구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받아서 판매해주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기업은 포인트를 사와서 포인트를 돈 받고 판매하는 그 중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간상으로서 포인트를 판매할 때 본인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해서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인트를 통제해서 내 포인트를 직접 한다. 그러면 KT, 아웃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포인트를 KT가 통제합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현대카드가 대신 팔아준다. 그거는 현대카드가 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통제하지 못하죠. 대신 대한항공 대신에 판매해주는 겁니다. 제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현대카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했었고요. 그러면 통제하는 경우는 아까 저희 중간상에 대한 판매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중간상이 받은 대가 전부를 포인트에 대해서 받은 대가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포인트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 판매하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배분해야 됐었고요. 이렇게 제야 판매에 대해서 받은 대가와 포인트에 대해서 받은 대가 배분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받은 대가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대가를 핑크색으로 써보면은 자기 계산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포인트에 대한 수익 따로,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비용 따로, 수익과 비용 각각 총액으로 인식을 했지만 이렇게 제3자를 대신해서 포인트를 해서한다. 그러면은 파란색 빼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것도 살펴보셨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 라이선스. 자, 라이선스는 지적 재산을 부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그 지적 재산, 뭐 상표권, 음악 저작권 이런 지적 재산을 뭐 판매하거나 빌려주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거래를 다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재화나 또는 용역과 같이 결합해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 이 라이선스를 해당 재화용역과 구별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구별되는지 아닌지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수익 및 식별 거기서 보셨던 판단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라이선스와 다른 재화를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기업 입장에서도 그 라이선스와 재화를 따로따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재화용과 함께 결합해서 하나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그 핸드폰 운영 체제, 핸드폰이라는 유형의 재화에 있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이런 친구들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따로, 운영 체제 따로 거래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하나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죠? 반면 구별이 된다. 그러면은 그 라이선스만 따로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접근권이라는 것은 그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이 기간에 걸쳐서 변동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기간에 걸쳐서 지적재산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간에 걸쳐서 이하의 수혜무가 됩니다. 반면에 사용권은 그 지적재산이 한번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변동하지 않는 지적재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한 시점에 이하의 수혜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선스, 사용권인 접근권인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뭐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한 시점에 이하의 수혜무냐, 기간에 걸쳐서 이하의 수혜무냐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선스와 같이 결합해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로열티입니다. 그죠? 로열티. 로열티라는 것은 보통 기업이 고객한테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은 고객은 그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추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추가로 뭔가 사용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의 퍼센테이지만큼 이렇게 기업이 받는 금액을 로열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로열티라는 것은 대금의 회수 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라이선스가 뭐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로열티라는 저 대금의 회수 방식에 따라서 수익 인식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저 로열티는 변동될까요? 그죠? 이 고객이 추가적으로 판매나 사용을 통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변동합니다. 근데 그 변동대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로열티는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수익인식의 5단계 계약 식별하고 수익물 식별하고 거래 가격 산정하고 거래가격 배분하고 수익물 이행하는데 그 거래 가격 산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저 로열티는 수익인식 5단계를 써서 수익물 이행 시점에 수익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제공하고 고객이 판매나 사용해서 제3자로부터 받은 고객의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받은 로열티가 결정될 때 그래서 이렇게 줄 것을 다 주고 그에 대해서 받을 로열티가 결정될 때 그 받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로열티는 수익물 이행 시점이 아니라 그냥 받을 금액이 결정되면 그 받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로열티가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랜차이즈업입니다. 그죠? 치킨집. 그래서 교촌치킨 본사에서 그 체인 점주, 가맹 점주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선스를 제공해요. 교촌치킨 브랜드, 그다음에 교촌치킨의 뭐 레시피, 그다음에 뭐 광고 서비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 그래서 그 로열티 수익은 다른 수익과 다르게 별도로 떼어내서 수익 인식 기준 적용된다. 이런 것들 살펴보셨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수익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하나하나 짜잘짜잘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문제에서 쓰이는 문제 풀이 틀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천차만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당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유형들에서 물어보는 게 많아야 두 가지예요. 보통 이제 수익 물어보고요. 그리고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부채 잔액이 얼마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자산 계약부채 그거 계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그 포인트 제도에서 계약부채 인식하고 나서 이 부채 사라지면서 수익 인식하죠. 그래서 부채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2차 시험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즉 이 수익 파트에서는 물어보는 그 물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뭘 물어볼까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수익 금액만 잘 계산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간편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우실 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이건 좀 다르죠. 재고산 파트에서는 재고산 뭐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매출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고 유형자산은 더 심하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뭐 이익여금, 자본총계, 뭐 처분 손익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양하지만 물어보는 게 하나의 수익 파트. 반면에 유형은 적지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다른 파트들.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다. 네,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정리하셨고요. 이제 건설 계약 가실게요.